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종교인 과세 이야기 처음 나온 건 초대 국세청장이 있을 때입니다. 1968년인데요. 무려 50년 전입니다. 그간 한국 사회의 여러 변화 중에서 종교인 과세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 이제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개신교계의 반발은 여전하고 국회 내에서도 정치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쪽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 이 과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쟁점인 무엇인지, 왜 반대의 배경이 있는지 그 흐름 인천대 홍규훈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파리바게트 제빵사, 직원은 아닌데 사실상 직원처럼 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죠. 내일까지 직접 고용하라 였습니다. 회사 측은 어렵다, 시한을 더 달라 요구를 했고요. 서울행정법원은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라 시정명령을,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 식음료계, 요식업계, 제빵사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용구조가 많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쥐순 교수와 확인해봅니다. 경제수사대, 오늘은 법정 최고금리 관련 여러 내용들 정리해드립니다.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세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그렇죠. 형평성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 내가 내는 돈이 잘 쓰이는지, 내가 내는 돈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50년 만에 시행이다라는 제목이 붙은 종교인 과세, 역시 형평성 부분에서도 참 관심이 높았습니다.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이지만 종교계에서는 좀 다른 원칙이 적용돼 왔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정부와 좀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같은 입장이 나오고 있죠. 조세 소위에서 이런 유예 혹은 좀 달리 보자라는 시각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특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뜨거운지, 또 그 배경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쟁점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세무학회장 역임하셨죠.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규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내년 초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되리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세 소위 의원도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색이 많이라고 하거든요. 종교인 과세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네, 정말로 이거 50년, 원래 이게 1949년에 소득세법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그때만 해도 벌써 근로소득세가 이미 있었고요. 네. 그걸로 치면 70년이 다 되고, 그러나 이제 그동안 1968년도에 그 이낙선 구세청장이 이거 종교인들도 과세를 지금까지 못했는데 해야 되겠다 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50년이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종교인들은 이제 종교의 역할이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세금을 물리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이 있었고요. 네.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는 종교인들에게 뭐 불편을 주면 여러 가지 그 자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등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있다고 봐서 네. 강하게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법으로는 언제나 낼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나라도 종교인이어서 좀 안 내는 경우 흔히 좀 접할 수 있는 나라, 뭐 종교 국가를 제외하고는요, 좀 그런 나라들이 많은 편인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등 일부 신정 국가라고 할 정도 있는 나라가 아직 우리나라, 세계 이제 일부 나라가 있긴 한데요. 네네. 그런 나라 이외에는 지금 OECD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간에 종교인이 돈을 벌은 소득이다 하면 세금을 다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또 OECD 국가의 일원이고, 또 선진인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이 소득을
종교소득에서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뭐 특수한 상황에서 종교인들을 배척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좀 세계적 보편적 추세로 봐도 좀 우리가 예외적 상황이어서 종교인 과세 논의가 있다 이런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 주류 개신교계 입장 잠시 후에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다른 종교는 과세에 찬성하고 있고 일단 개신교도 찬성은 하되 좀 법이 미흡하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일단 내년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그 근로소득으로 봐왔던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또 학자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봤는데 근로소득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그러한 강한 주장이 있어서 좀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 세금에는 여러 소득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근로소득에서 일단 근로소득을 낼 사람은 계속 내게 하고요. 그 이외에 기타 소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 속에다가 종교인 소득란을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분들에게는 근로소득을 내셔도 되고 요번에 종교인 소득, 소위 기타 소득에 포함 종교인 소득으로 내셔도 되는데 그때 이제 종교인 소득에서는 이제 그 기타 소득에서 상당수 일의적으로 이제 증빙이 없어도 빼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천만 원 정도면 80%를 필요분비를 인정해 준다든지 그 이외에 학자금 식사대 이런 것도 다 빼주겠다. 그리고 나서 세율 적용했다고 하는 좀 다른 직업액군보다는 특수하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예, 자 기타 소득 이 8개의 세법 소득 유형 중에서 기타 소득의 종교인 소득으로 새롭게 되는 것과 기존에 이 모든 국민들이 많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죠. 근로소득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만 좀 들어봐도 이게 조금은 더 뭐랄까요? 종교인들을 좀 배려한 거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여러 가지 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런 세금 혜택을 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이런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용카드도 많이 써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제 조건이 다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필요경비라고 해서 금방 예를 들면 2천만 원 사람은 80% 그러면 1,600만 원을 그 필요금비로 그냥 다 빼주는 겁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액수가 되는 거죠. 세금 안 내는 거 소위 말하면 비과세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6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그전 누적이 되니까 3,200만 원에다가 그 이상 된 분에게는 20%를 다 필요금비를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제 싹 해주니까 그렇게 해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근로소득자보다 상당수 세금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혜택이 있다고 봐야죠. 예, 물론 종교인들이 또 하는 역할이 있고 이 종교의 사회적 이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세금의 부분에서는 좀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또 결혼을 안 한 성직자와 결혼하는 성직자 사이의 차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종교인 과세 토론회 오늘이 열리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됐거든요. 개신교계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난번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과세 유예안과 같은 논리로 이거 좀 뭔가 법안이 미흡하다. 종교적 특수성 반영하지 못했고 아직 법안을 더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더 시간을 두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부에서는 자꾸 얘기하자고 그래서 지금 여러 종교하고 같이 얘기하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좀 문제 있다 보고 오늘은 안 됐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럼 기독교 분만 모셔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이제 있는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정치권에서도 이게 보조를 맡아서 김진표 의원 등이 8월 달에 또 과세 유예해야 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그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세금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으므로 유예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과연 준비가 안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예가 이게 2015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 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
것은 다 준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 과세 세금을 내는 분들을 위해서 각종 매뉴얼도 다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이거를 과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상반된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가 있고, 저도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미리 그렇게 엄청 준비하고 하고 과세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 준비가 안 돼서 유예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 이 기타 소득의 종교인 과세도 사실 좀 혜택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서는 많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이 됐는데 미흡하다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부 개신교에서는 국가 권력이나 이단 세력이 세무조사를 무기로 교회의 기본권 또 교회의 여러 가지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들었는데 이게 일단 그런 이유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한 우려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쪽의 우려가 큰 거로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세무조사는요 이미 법으로 그 2년 전에 요번에 종교인 소득 만들면서요. 네네. 이 종교인 소득에 관련된 장부나 서류만 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종교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지 그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소득세법 170조 단서에 이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뭐 헌금을 너 총 얼마 받았느니 뭐 했니 뭐 등등 이런 모든 자료를 내놓는 것은 지금 입법 자료에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제 뭐냐면 일부 신도 중에서 이렇게 좀 반감 있는 그 종교인에게 반감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그 자료를 요청을 한다든가 너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뭐 자료를 내놔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탈세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우려가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모든 그 납세자를 다 겪는 다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예를 해야 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특히 이제 대형 교회나 이 운영하는 돈의 단위가 큰 교회에 좀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면제안, 비과세 확대, 자율성 보장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또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비과세 확대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이리적인 필요 경비 만약에 기타 소득으로 이제 하신 분들에게는 근로소득 할 때는 뭐 다른 근로자가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타 소득 할 때는 획일적으로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그 이외에 학자금 등 관련된 비용을 이제 해주는데 그거 말고 뭐 조금 더 해주라고 하면 다른 납세자하고 이제 비교와 형평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세무조사도 금방 말씀인 것처럼 모든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다 응당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직업에 있는 분들만 즉 종교인들만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것은 너무 과한 면이 있는 거고 그건 완전 자발성에 의한 건데 세금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의무죠. 의무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과한 면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자발성으로만 세금을 내가 내도 되고 안 내고 하는 자발성에다가 많이 부여하달라고 하는 것은 세금 특성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뭐 물론 영적인 영역 또 사회적 선의가 이 종교의 어떤 순기능이긴 하지만 오늘 이 간담회 무산된 것도 사실은 다른 종파, 다른 종교들은 다 찬성을 하고 이 의향을 밝혔는데 이제 기독교 개신교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왜 이 지금 종교 분야만 이런 반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배경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종교는 이게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 보면은 종교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돼 있고 종교 자유도 있고요. 또 정치와 분리한다고 해서 헌법을 보면 종교자가 세 군데가 딱
당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 또 납세 의무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의무도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종교를 믿는 거는 자유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를 해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국민으로서의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제 속에서 우리 종교인들의 여러 특수성을 이제 좀 고려해 주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그 배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종교 그런 단체들은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부 이제 아직 설득이 좀 덜 됐거나 아니면 이런 데서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그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곧 다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돼서 내년에 과세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가지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평가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제는 납세. 세금을 내는 문제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공평과세 원칙, 형평성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 앞서도 여러 사례를 들어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뭐 정치권까지 움직이고 있으니까 셈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교수님 뭐 세금 문제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만든 제도기도 하고 우리도 194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종교인 과세 잘 안 풀리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네, 뭐 우리 종교인 분들에게 그분들의 역할, 특수성을 우리가 완전 배제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그 종교인 분들이 우리나라 종교인과 외국의 종교인이 역할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세금을 소득에서 내고 있다는 면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종교인만 왜 세금을 거의 안 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득을 국민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납세자들의 지금 납득을 못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을 우리가 따라주고요. 정치권도 너무 이런 어떤 표의식을 한다든지 너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국가 전체 차원, 국민 전체 차원에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좀 나서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봐서 이 국민적 전체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어서의 경비를 또 마련해야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좀 이게 잘 해결돼서 과세되는 쪽으로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세금에 대해서 좀 반대 혹은 유해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종교계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마음까지 좀 포용하고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학회장을 역임하셨죠.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앞서 종교인 과세 얘기했는데요. 8859님, 7292님 이 종교를 독실하게 믿고 계신 분들이지만 참 부끄러운 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투명한 것 아주 중요하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여러분 의견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보내드리고요. 혹시 못 받았으면 다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기타 소득입니다. 앞서 인터뷰에 나왔는데 좀 애매하죠. 저도 세금 관련된 분야 좀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요. 기타 소득은 이 8가지 세금을 내는 이 항목 중에서 소득 중에서 나누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기타 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기타 소득을 설명드리는데요. 정규 수입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기보다는 좀 불특정하게 들어오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소득도 이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 때 관련 소득세법에 의해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데요. 다른 소득과 다르게 비용을 뗀 소득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원천 징수한다고 합니다. 원천 징수 세율의 원칙은 20%이고 복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30%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적용되어 있지 않고 아직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제도에 있어서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도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좀 혜택을 준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제활동과는 다른 활동을 하시기 때문인데 그래도 국민들의 정서, 이 경제공동체 안에서 돈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과세 문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투명 과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종교인 과세 특히 이 기타 소득으로 혜택 주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30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온 관심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쏠려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연설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한미 무역 관계에 있어서 통상 압박 가하지 않겠냐는 거였는데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딱 한 번 FTA 개정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연설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가진 만찬을 좀 언급하면서 우리는 군사협력 증진과 공정성 및 호혜의 원칙 하에 양국 통상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에서 생산적 논의를 가졌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 한미 FTA라는 단어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 네. 통상관계 개선 정도에 머문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평가인데요. 어제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이제 현재 협정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의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역시 뭐 기존 입장을 확인한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 뭐 끔찍한 협상이다, 뭐 일자리 죽이는 협정이다, 뭐 이러면서 좀 압박 수위를 높여왔었던 걸 감안하면 네네. 약간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단 어제 문 대통령이 뭐 한국교육협상단의 긴밀하고 조속히 나은 협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만족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뭐 정부가 한미 FTA 관련해서 뭐 공청회도 개최하고 뭐 이러는 등 이제 재협상을 위한 준비에 나선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한국이 미국의 무기 구매 계획을 좀 밝혔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니까 이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FTA가 개정이 되면 어쨌든 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가급적 자극하지 말자 뭐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협상가 뭐 경영 전략가 이런 편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산했다 이런 분석이군요. 재계가 미국에 투자할 때는 세금을 좀 깎아달라 이런 요구도 했네요. 네, 오늘 오전에 이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이렇게 이제 4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이 미국의 백악관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뭐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 자리는 사실 이제 4대 그룹이 미국에 투자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전달하고 이걸 좀 해결해달라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우선 이제 대한상의가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향후 5년간 42개 기업이 총 173억 달러, 한화로 한 19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이 규모를 이제 투자를 할 계획이고 24개 기업이 575억 달러, 6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규모를 이제 구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겠냐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미국에 투자할 테니 이제 세금 감면 같은 이제 투자 인센티브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은 경제 정책이 미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뭐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 정부 가계부채에 대한 많은 대책들 내놓고 있는데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10조 원 늘었습니다. 이 증가폭이 전월에 6조 2천억 원보다 확대가 된 건데요.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이 올해 추석 연휴가 열흘에 달했는데 그러면서 결제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게 금융위 설명인데요. 그 금융권 중에서 은행권 가계대출만 놓고 보면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타 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면서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네. 기타 대출이 한 달 새에 3조 5천억 원 늘어났는데요. 역시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신용대출이 늘었기 때문인 거고요. 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용대출 꾸준히 늘어난 용량도 컸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은 3조 3천억 원이었는데요. 전월과 같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추석 연휴 때문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000호, 그러니까 이제 전월이 8,000호였는데 여기에 비하면 반토막 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그래서 좀
증가 규모가 축소가 됐는데 이제 중도금 같은 거 나간 이제 집단 대출이 늘면서 이제 전후가 비슷한 속도를 유지한 겁니다. 사실 지난달 24일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놨는데 여기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속도라면 이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자,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올해 말로 끝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연말 다가오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네요. 네, 이 10월 한 달간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판매 금액 보니까 4,935억 원이었는데요. 9월에 이어서 또 월간 기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제 계속 월별로 판매 금액이 증가하는 상황인 건데요. 판매 잔고도 보면 지난 8월에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달 31일 현재 2조 9,521억 원, 그러니까 한 3조 원에 육박한 상황인 겁니다. 네. 이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는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해외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매매하거나 그에 따른 이제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해주고 유무 가입 기간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말로 이 비과세 혜택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입한 이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연말까지 절세 상품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증가세가 주춤했는데 네. 신용대출 늘어난 이 뉴스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신용대출이라는 건 사실은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여전히 뭐 투기 수요는 살아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출에 좀 다방면 입체적인 어떤 대책도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바로 파리바게트 제빵사 직접 고용 논란이죠.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바게트 측에서는 시한을 연장해달라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파리바게트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서 29일까지 이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직접 고용하라라는 이 명령을 좀 잠정 정지해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지금 현재 파리바게트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인력 파견 협력업체는 좀 3자가 함께하는 회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또 이 노동 관련 이슈, 법적인 논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잠정 정지 얘기하면서 사실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의 방향과 법원의 판단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직접 고용 명령 잠정 정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잠정 정지는 아직 그 법원의 공식적인 가처분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지금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지금 심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네. 이제 고용노동부의 이제 시정이행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파리바게트 측에서.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리 중이고 법원에서는 워낙 당사자 사이에 이제 주장 대립이 크기 때문에. 네. 22일 날 이제 당사자를 불러서 이제 신문할 예정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까지 이행을 하라고 이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 심리를 해보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일단 집행을 보류해달라. 네. 라고 하는 정도의 그 일종의 가처분 전 단계의 요청사항이죠. 네네. 자, 이게 받아들여지고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간의 정부가 네. 추진해온 노동 이슈와는 좀 별개로 약간 법정 다툼으로 지금 집중됐거든요. 네, 그렇게 됐죠. 예, 네. 예. 이 사법적 판단은 좀 소송 진행 뒤에 내려지게 될 텐데 지금 네네. 이 시정명령과의 뭐 차이는 없나 이런 고민도 되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 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네네. 이제 행정소송 전에 우선 당장 그 11월 9일 원래 11월 9일까지 이제 이 5,000명 이상의 이제 직접 고용 의무 명령을 내렸고. 네네. 또
또는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아마 어림잡아도 500억 이상의 이제 과태료 부과 명령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건 굉장히 큰 어떤 이 법적인 맞습니다. 효력이 따르는 그런 네네. 이행 명령이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측에서는 우선 잠정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집행을 네. 좀 정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파리바게뜨 측의 이제 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 고용부의 이 이행 명령이 실제로 적법하게 행사된 것인지, 네네. 아니면 이 파견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겠죠. 예. 결국 이제 이 법리 분쟁으로 결국 전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법리 분쟁, 법정에서 네. 이 결론이 나는 부분도 중요한데,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9일까지 잠정 정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30일부터는 이른바 다시 또 명령이 효력을 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법원 측에서 네네. 22일 날 당사자 신문을 거쳐가지고, 네네. 29일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가장 빠른 판단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처분을 인용하게 되면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그렇죠. 해서 네네. 이제 인용하게 되면 이제 집행명령이 이제 중단되는 것이고요. 거고요. 본안 네.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 만약 그렇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 네. 파리바게뜨 측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이 어려운 입장이 되겠죠. 예. 자, 이런 쟁점을 좀 살펴보면서 관련 뉴스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네네. 이 정부의 흐름이 뭐 정규직화라는 어떤 이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좀 직접 챙기는 모양새인데 지금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행정법원이나 이 법원의 판단이 이 정부와는 또 다른 면, 즉 네, 법적으로 네, 봤을 때 좀 다른 면으로 결론날 수 있지 않나, 약간 논란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지금 이 만약에 이제 법원이 고용부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네네. 지금까지 고용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불법 파견에 대해서 감독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 전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다수 인력의 어떤 고용 문제도 걸려 있고, 네네. 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부로서는 좀 더 세밀하게 네. 사안을 검토해서 파견법을 적용해야지, 아마도 이 좀 획일적으로 파견법을 적용하는 관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동이 걸리지 않겠나,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서 고용 인원 숫자 또 여러 가지 뭐 과태료 관련된 숫자까지도 말씀해 주시지만 좀 여파가 크기 때문에 좀 쟁점이 더 커지고 있고 그만큼 판단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파리바게뜨 측에서 지금 제기하는 것처럼 법리 22일 날 지금 양측 네네. 의견을 듣고 만약에 좀 파리바게뜨에 유리하게 판단이 내려진다, 이래도 네네. 사실은 또 파장이 크다, 이런 얘기가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뭐 예단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전국적으로 판단할지에 네네. 대해서는 좀 사실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다만 지금 일단은 가처분 사건이니만큼 네네. 파견법리가 무리하게 적용이 됐는지, 좀 더 그 당사자의 주장을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없는지, 아마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네.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이 파견법리 적용의 타당성 문제는 결국은 본안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번 그 문제는 워낙 이 5천 명이 넘는 대규모 근로자의 네네. 이제 고용 관계 변동이 이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대한 과태료 부담이 이제 또 달려 있고, 네.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좀 이런 어떤 그 법률 효과가 굉장히 커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재판부의 결정에 많은 뭐 지금의 어떤 이 이야기 흐름의 결론부가 재판부한테 달려 있는데, 이 네네. 사안의 크기, 여러 가지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네네네.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파리바게뜨 측에서는 일단 제빵 기사들을 대상으로 지금 3자 합작회사 설립 얘기도 나와요. 아마 좀 네네. 다른 또 이 대안적 모색의 어떤 제스처 같기도 한데, 이건 네. 어떤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바게뜨로서는 사실 이 5천 명이 넘는 제빵 기사들을 모두 직접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그 11개 협력 회사가 제빵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각각 이제 본사, 파리바게뜨 본사와 그리고 기존의 11개 협력업체,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가맹점주 협의회가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3분의 1씩 부담하는 하나의 통합된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네네. 이제 그 회사가 이 제빵기사를 고용해서 안정적으로 네.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어떤 회사를 좀 지금 현재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어떤 파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제빵사 처우의 문제가 좀 다른 고용 형식으로 바뀌는 거네요. 뭐 직접 고용과 준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이 파리바게트는 그렇게 만약에 합작회사 형식에 이루어지면은 일종의 이제 준 직접 고용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완전히 그 직접 고용은 아닙니다. 직접 네네. 고용은 아니고 결국은 다시 이제 도급 계약 형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이 여전히 이제 사실 합작회사 설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 과연 그 경우에 불법 파견 소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인사나 노무 관리가 파견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좀 더 치밀하게, 네네.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제 좀 재조정 좀 재검토가 돼야 되겠죠. 예, 합작회사가 돼도 이 뭐 간접 고용이라든지 여러 지금 노동 이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이 제빵사분들의 사실 동의라든지 입장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러 네네네. 법리 다툼 입장을 소개해드렸지만 제빵사들 의견은 어떤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 제빵사 중에는 사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이 직접 고용을 매우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네네. 또 상당 부분은 이 현재의 사태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만약에 전개될 경우에 네. 일자리에 또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네네. 조금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뭐 지금 현재의 상태를 또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대체로 뭐 한 가지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제 만약에 이제 직접 고용 부분에 대한 주장이 이제 강화되면은 아마 합작회사 설립에도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자, 여러 입장에서 합작회사라는 또 다른 루트까지 열려있는 상황 참 복잡합니다. 그냥 해당 제빵업체 이용하시는 분들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해 하시면서 이번 뉴스를 통해 알게 됐을 텐데 교수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고용 노동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 판단이 강조될수록 좀 그나마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합의랄까요? 이런 부분에 도달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법적 판단 이전에 조금 더 대화나 논의가 필요할까요? 어떤 판단? 만약에 이 사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불법 파견으로 인정이 되면 네네. 사실상 합작회사의 설립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상태는 사실 모두에게 어쩌면은 그게 일자리의 양과 질에 과연 그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파리바게트직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뭐 여지도 있는 건가요? 뭐 거절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제 제빵 업무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제빵기사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빵기사의 일자리 문제에 국한해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네네. 법적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좀 노사 간에 그리고 당사자들 간에 좀 이 합리적인 어떤 그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제빵기사의 어떤 그 고용의 문제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예, 자 재판부의 판단으로 넘어온 2라운드, 3라운드는 교수님의 얘기처럼 다시 한번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대화의 자리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수요일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경제수사대 보내드리고 있죠. 경제생활 안전하고 또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종천 수석조사역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최고금리 인하 대선 당시 공약으로도 나왔었고요. 이 서민들 특히 이제 신용도가 낮은 분들의 고통 때문에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많이 인하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고 또 언제 시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법업자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되며 이자제한법 시행에 따라 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25%에서 24% 인하됩니다. 네네. 관련 시행령이 2017년 11월 7일 공표되었고 3개월이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가장 높은 고금리, 이 금리의 가장 상한선, 법적인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좀 낮아지는 2018년 2월 8일부터인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나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좀 유의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 개정 시행 여행에 따라 최고 금리는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 체결되는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우선 2018년 2월 7일 이전에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은 가급적은 단기간 대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는 대출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고금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또는 5년의 고금리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자,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 사실 좀 더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요. 2018년 2월 7일, 내년 2월 7일 이전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좀 단기간만 이용하고 저금리가 적용될 때 이용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조심하라 이 얘기인데 대출업자가 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장기 계약을 권유하면 사실 좀 뭐 돈이 궁한 입장에서는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대부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 계약만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아, 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번에 문의하시거나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융기관 이용이나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제공 중에 있으므로 네.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시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참 이 고금리를 쓰는 분들이 주로 어려운 분들 또 혹은 대학생 나이가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좀 여러 가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내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또 서민금융진흥원 1397번 이 번호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24%보다 비싼 금리 적용하자 이런 업체가 나오고 이런 분들과 거래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2018년 2월 8일 이후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금리 문의 및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3년 이상의 고금리 장기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타업체를 통한 신규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계약분을 상환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면 괜찮겠습니다. 네, 자 연장하거나 대환 또 재계약해도 이 새로운 금리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대출로 좀 갈아타면서 이 낮은 금리로 옮기시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예. 24%로 인하된 대부업 최고 금리가 적용되는 연장 계약 어떤 거일까요? 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고 금리 인하 적용 범위는 2018년 2월 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 계약 갱신, 계약 연장을 이야기합니다. 네. 계약의 연장이란 기존 계약이 만기 도래 후 대부 이용자가 약정 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취하는 대부업의 영업 관행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대부업자는 대부업 최고 금리를 24%까지만 수취해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된 경우에도 24%라는 것들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 적용 이전, 그러니까 즉 법이 새롭게 적용되기 이전의 고금리 계약은 어떻습니까? 예, 그 소급표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네. 그 소급표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거나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 대법 법률에는 그 소급표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초년생들 좀 잘 모르고 혹은 신용도가 낮아서 이렇게 고금리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주의하셔야 되면서 이런 혜택들 변화하는 상황들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27.9% 최고 금리가 이제 24%로 인하되는 과도기입니다. 좀 혼란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내용들 들어보면 좀 혼동되는 것들도 있는데 금감원 여러 가지 좀 조치들 취하고 계시죠? 예. 금리 인하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유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에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24%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는 2018년 2월 8일 시행일을 전후하여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합동신고 처리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를 통하여 불법 사금융 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 구제, 수사 의뢰 등 신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 실적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 실적,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금감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법적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불법적인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또 금융감독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종천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종교인도 떳떳하게 세금 내십시오. 이런 의견들 많이 주셨네요. 9414님, 8859님께 저희가 원마운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